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거실에 스며들었지만 그 온기는 여인 김연숙의 마음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햇살 아래 놓인 차가운 돌덩이 같았습니다. 연숙은 소파 옆바닥에 앉아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남편 박상철은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TV 채널을 무심히 돌리고 있었죠. 이 평화로워 보이는 오후의 풍경은 한국 사회 수많은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야말로 연숙이라는 여성이 지난 30년간 갇혀 지낸 가장 단단하고 잔인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동은 집안일이라는 이름 아래 무가치하게 여겨졌고 그 가치가 측정되지 않는 노동은 곧 존재 가치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키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마치 폭풍처럼 시누이 박미희가 아들 우레를 안고 들이닥쳤습니다. 옳게 나왔어. 목말라 죽겠네. 과일 좀 깎아줘. 우리 애도 배고파하고. 연숙은 개던 수건을 내려놓고 무릎을 짚으며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관절에서는 뼈가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30년간 굽히고 살았던 삶의 무게가 신체에 고스란히 각인된 소리였죠. 남편 상철은 그제야 몸을 일으켜 동생을 반기며 아내가 부엌에서 사과를 깎는 동안 단 한 번도 연숙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깎아온 사과를 받아 씹던 미희는 TV 화면을 턱으로 가리키며 화제를 꺼냈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돌잔치 뷔페 업체들이 음식을 재사용한다고 난리야? 남이 먹던 걸 다시 내놓는다니 정말 더럽지 않아. 상철은 혀를 차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니까. 비싼 돈 주고 쓰레기를 먹는 꼴이네. 그 순간 부엌에서 행주로 쟁반을 닦는 연숙의 귓가에 미희의 목소리가 쇠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빠, 다음 주가 우리의 돌이잖아. 찜찜하게 업체 부르느니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상철은 무릎을 탁 치며 맞장구 쳤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애라는 미명 아래 그 모든 고된 노동의 짐을 연숙에게 전가하려는 가장 비열하고 손쉬운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미희는 기다렸다는 듯 연숙을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올케가 시간도 많고 요리도 잘하니까 좀 도와주면 딱인데. 올케 들었지? 우리의 돌상 좀 근사하게 차려줄 수 있지. 이 요청은 부탁이 아닌 명령이었습니다. 연숙은 행주를 든 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가씨, 마음은 알겠는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돌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재료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녀는 그저 가게의 현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상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지금 조카 돌상 차리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예산이. 연숙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상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카에게 해주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유세야? 내가 매달 생활비 꼬박꼬박 주잖아.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혹시 뒤로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요 모습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수십 년간의 무급 노동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살림살이를 감시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한국 가정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정적 폭력이었습니다. 연숙은 억울함에 항변했습니다. 무슨 억지 같은 소리예요? 당신이 주는 생활비로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상철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남편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그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거칠게 열었습니다. 지갑 안을 뒤적거리던 상철은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이 여인의 30년 묵은 인내심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해다. 특별히 더 주는 거니까 받아. 상철은 10,000원짜리를 연숙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초라한 지폐 한 장이 힘없이 팔랑거리며 연숙의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짓밟힌 자존심 같았죠. 미희가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올케. 재래시장 가면 10,000원이면 떡을 쳐. 올케가 머리만 잘 쓰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릴 수 있어. 남으면 올케 용돈이나 해. 상철은 다시 소파에 털썩 앉으며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알뜰하게 잘 써봐. 모자란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연숙은 바닥에 떨어진 낡은 10,000원짜리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10,000원. 2020년대 서울의 물가로 성인 18명이 먹을 돌상을 차리라니. 이는 단순한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녀의 30년 인생과 노동에 대한 별표 가치 10,000원 별표이라는 조롱 섞인 판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가슴속에서는 폭발하듯 뜨거운 울분이 치밀었지만 그녀는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뜻대로 이걸로 장봐 올게요. 이 말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미인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연숙의 눈빛은 이미 깊은 곳에서부터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모든 가족이 모이는 그 순간이 그녀가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복수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연숙은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찔러 넣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떨이로 파는 물건이 있을까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둘러 나선 길이었습니다. 10,000원 한 여인의 30년 봉사와 헌신에 대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잔혹한 액수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돈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의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 서민 경제는 물가 폭등으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선식품의 가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았죠. 주부 김연숙은 이 살벌한 경제 현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온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제관념과 절약정신은 가족들에게는 늘 구차함이나 친정에 빼돌리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연숙은 제일 먼저 생선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한 마리 가격은 3,000원, 꽁치는 2마리에 2,000원이 그녀는 머릿속으로 초 단위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돌상에 올릴 생선 구색을 맞추기 위해 고등어 3마리만 사도 9,000원, 10,000원 한 장으로는 다른 반찬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8명이 먹을 돌상을 차리라는 명령은 사실상 아무것도 차리지 말라는 것과 동의어였습니다. 연숙이 힘없이 발길을 돌리자 생선가게 주인은 뒤에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아줌마들은 돈이 아까워서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몰라. 주변의 시선과 속삭임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야채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무 한 개에 2,000원, 시금치 한 단은 4,000원. 가게 주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숙을 퍼뜩 정신 차리게 했습니다. 요즘 시금치가 금치야. 금치. 그녀는 씁쓸한 표정으로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정육점의 돼지고기는 한 근에 10,000원이 훌쩍 넘었고 과일 가게의 사과는 쳐다보기도 무서울 만큼 비쌌습니다. 이 모든 물건들이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사치로 느껴졌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집을 위해 몸을 갈아 넣었지만 그녀는 10,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무급 가사노동자에 불과했습니다. 문득 10년 전 겨울 시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쩔쩔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차기옥이 갑자기 쓰러져 수술비가 급했을 때 남편 상철은 사업자금이 묶였다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결국 연숙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폐물을 전부 팔아 병원비를 댔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것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된 도리라는 차가운 의무감만을 돌려받았을 뿐입니다. 그중 마지막으로 남겨두었던 금반지 하나마저 미이가 탐을 내더니 다음 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는 뻔했지만 연숙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 아래 며느리에게 평화는 곧 침묵을 의미했습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때 꾹 참았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더 이상 고운 아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30년 노동의 증거였습니다. 이 손으로 그녀는 그들의 병수발을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았지만
돌아온 것은 낡은 10,000원짜리 지폐와 모욕뿐이었습니다. 떡집 주인이 연숙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댁, 뭐 찾는 거 있어? 조카가 돌이라 돌떡하러 왔나 보네. 떡집 주인의 말에 연숙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기본 백설기만 해도 50,000원부터 시작이고 구색을 맞추려면 100,000원은 잡아야 한다는 말. 10,000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는다는 신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시장의 냉혹한 현실과 가족들의 무지하고 오만한 조롱 사이에서 극심한 괴리를 느꼈습니다.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숙의 눈빛은 비로소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짓밟힌 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30년간 억눌렸던 분노와 좌절,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결단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숙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요리 수첩. 그 낡은 종이 냄새 속에서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 말은 엄마에게 하는 고백인 동시에 그녀 자신에게 하는 맹세였습니다. 연숙은 쌀통 뚜껑을 열고 표정 없는 얼굴로 쌀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는 그녀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을 모두 꺼내 쌀을 안치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칙칙폭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밥솥 너머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밥솥 소리는 단순한 밥 짓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인고의 세월 끝에 터져나오는 반란의 북소리였습니다. 그녀는 18명이 먹을 쌀밥을 준비했습니다.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푸짐하고 가장 알뜰하며 동시에 가장 모욕적인 돌상이 될 것입니다. 10,000원 며느리의 30년 공을 평가한 시가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신우이 미인은 재래시장 가면 10,000원이면 떡을 쳐, 남으면 용돈이나 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떡을 친다는 비아냥거림은 연숙의 존재 자체가 이 집안에서 떡 한 조각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멸시의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그 치욕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가 부엌 찬장에서 꺼낸 것은 단순히 오래된 요리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낡은 손에 쥐어주었던 수많은 눈물과 땀방울이 배어있는 별표 사랑의 유품 별표이자 별표 생존의 철학이 별표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종이에는 빼곡히 어머니의 필체가 남아있었습니다. 간은 정직해야 한다. 남에게 대접하는 밥은 곧 나의 마음이다. 레시피 사이에는 이런 삶의 지혜와 위로가 담긴 문장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숙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오랜만에 어머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요리 기술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이 말은 항복이 아니라 어머니의 레시피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내겠다는 굳은 맹세였습니다. 그녀는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이자 이 집안의 탐욕에 대한 가장 신랄한 풍자가 될 음식을 준비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쌀밥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요 몇 년간 연숙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찬밥이나 남은 밥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대접받지 못했던 그 존엄을 쌀밥이라는 형태로 되돌려주기로 합니다. 연숙은 쌀통 뚜껑을 열고 무표정한 얼굴로 쌀을 퍼냈습니다. 이 쌀은 30년 동안 그녀의 손에 익은 쌀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쌀을 씻는 연숙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밥짓기가 아닌 그녀의 과거를 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집에 있는 전기밥솥, 압력밥솥을 모두 꺼냈습니다. 상철과 미, 시어머니 차기옥과 시동생 부부, 그리고 조카 우레를 포함한 총 18명의 가족과 친지들. 그녀는 18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18인분의 흰쌀밥이었습니다.
이 쌀밥만이 10,000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가장 갈뜰하고 푸짐하게라는 그들의 명령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메뉴였습니다. 칙칙폭 소리를 내며 밥솥이 돌아가는 소리는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는 강렬한 리듬이었습니다. 갓 지어진 밥은 압력솥 뚜껑을 열 때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 윤기는 연숙의 30년 억압의 세월을 뚫고 솟아난 새로운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그녀는 쌀밥을 하나하나 하얀 사기 그릇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 밥은 그녀의 정성이자 이 집안의 치부를 드러낼 무기였습니다. 마침내 돌잔치 당일,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며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현관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미인은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옳게 문 안 열고 뭐해? 우리 손 부족한 거 안 보여? 미희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손님들로 거실은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해졌고 상철은 거실 상석에 앉아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보, 밥상 빨리 들여와. 미희 남편과 시동생 가족들은 잔뜩 기대에 찬 눈빛으로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차기용마저 지팡이를 짚고 나와 호통쳤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솜씨 좀 제대로 부렸겠지. 맨날 집구석에서 노는데 이런 날이라도 밥값은 해야지. 연숙은 그 말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어머님.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녀의 미소는 승리의 미소도 굴종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세월을 깨고 나온 자유를 향한 침묵의 미소였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쟁반을 든 연숙이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18개의 흰 쌀밥 공기가 담긴 그 쟁반은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 폭탄이 될 것입니다. 거실에 흐르던 왁자지껄한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연숙은 아무 말 없이 상위의 하얀 사기 그릇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하나, 둘, 셋, 18.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18공기만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김치 한 조각, 간장 종지 하나 없었습니다. 오로지 순백의 밥, 그것뿐이었습니다. 옳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미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에서 분노로 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다 못해 터질 듯 팽창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반찬은 어디 가고 밥만 꺼내. 시어머니 차기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호통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손자 돌잔치상에 제사상만도 못한 밥을 올려. 연숙은 태연한 표정으로 마치 준비된 대사를 읊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자, 다 차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당신이 준 10,000원으로 18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이 쌀밥뿐이더라고요. 아가씨 말대로 돈 아끼면서 가장 알뜰하고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어때요? 10,000원으로 이만큼 차린 거면 기적 아닌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비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늘한 별표 팩트, 별표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냉정함이 오히려 상철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야, 너 지금 우리 엿먹이는 거냐? 상철이 핏대를 세우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돌았나? 감히 시댁 식구들을 능멸해. 순간 상철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돌상이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마치 슬로모션처럼 하얀 쌀밥들이 벚꽃 잎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뜨거운 밥알들이 미희의 값비싼 분홍색 한복 위로 덕지덕지 달라붙었고 시동생 부부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 뜨거워. 내 한복, 미희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옳게, 이거 당장 물어내.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놀란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바닥은 으깨진 밥알들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하얀 쌀알들이 마치 지난 30년간 이 집에서 흘린 연숙의 눈물처럼 처량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연이 시댁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차기옥이 억센 손으로 연숙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아, 연숙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지만 차기옥의 소나귀 힘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인 게 천추의 한이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상철은 연숙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준 생활비 다 어디다 썼어? 몰래 친정에 갖다 바쳤지. 연숙이 억울함에 항변하려는 순간 품에 안고 있던 어머니의 낡은 요리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수첩이 밥풀이 묻은 바닥 위로 힘없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뭐야? 또 뭘 숨기고 있었어? 상철이 수첩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연숙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그건 돌려줘요. 엄마 유품이에요. 그녀가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상철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수첩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쳇, 이런 낡아빠진 걸 보물단지처럼 끼고 있었냐? 친정 엄마가 가르친 게 고작 남편한테 대드는 거였어? 제발, 그것만은 돌려줘요. 엄마가 남기신 유일한. 찍 상철의 손에서 낡은 종이가 찢겨나가는 소리가 거실의 소음을 뚫고 연숙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상철은 수첩을 바닥에 패대기 치더니 발을 들어 사정없이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뭐 하러 가지고 있어? 내년 정신머리처럼 아주 썩어 빠졌네. 안 돼. 연숙이 비명을 지르며 상철의 발밑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찢어지고 밥풀에 더러워진 수첩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주워 모았습니다. 짓밟힌 것은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숙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티게 해주었던 유일한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수첩이 찢어지는 순간 연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미련이었습니다. 연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훼손된 어머니의 글씨 위를 적셨습니다. 30년이야. 무려 30년. 그녀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구석에서 식모처럼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생활비 받아본 적 없어요. 어머님 병원비에 아가씨 애들 학비까지 다 친정에서 받은 거 팔아서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 엄마 유품까지. 차기옥이 혀를 쯧쯧 찼습니다. 그게 며느리 된 도리지. 당연한 걸 가지고 어디서 생색이야? 가난한 집딸이라 그런지 근본이 안 맞아. 상철이 씩씩거리며 연숙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듣기 싫어. 당장 꺼져.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연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에 품은 수천만큼이나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갔지만 역설적으로 머릿속은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폭력과 모욕으로 얼룩진 이 잔치판은 그녀에게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완벽한 피날레였습니다. 알았어요. 연숙이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갈게요. 더 이상 내 집 아니에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존엄을 줍듯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미희가 악을 썼습니다. 가봐. 누가 말릴 줄 알고? 며칠 못 가서 싹싹 빌며 기어 들어올 거면서. 그러나 연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이 죽어버린 집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문턱 못 넘어올 줄 알아. 상철의 마지막 고함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연숙에게는 30년 감옥 생활의 종료를 알리는 타종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싸둔 낡은 검은색 여행 가방 바퀴가 복도 타일 위를 구르며 드르륵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상철은 허둥지둥 디지털 도어록으로 달려갔습니다. 당장 비밀번호 바꿔야 해. 전현이 몰래 기어 들어올지도 몰라. 상철이 삑삑거리며 번호를 바꾸는 동안 미희는 베란다 창문으로 연숙이 아파트를 나서는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진짜로 나가네. 독하다.
독해. 가게 놔둬. 며칠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금방 꼬리 내리고 들어올 거야.의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연숙이 나간 문 밖은 차가운 세상이었지만 문 안쪽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파멸의 구덩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연숙은 근처 공원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는 시간, 갈 곳 없는 그녀의 처지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상철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지난 30년간 콩나물과 맡겨가며 모아둔 비상금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이 뜨자마자 연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잔고 3,542원 지게. 뭐야, 연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회해보니 2주 전 별표 주식 투자 별표라는 메모와 함께 거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부동산 앱을 열어 살던 아파트의 등기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근저당 설정, 3억 원, 채무자 박상철. 연숙의 입에서 탄식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상철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주식인지 코인인지 모를 투기판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날린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뼈 빠지게 일해 지켜온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남편의 헛된 욕망으로 인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탕진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별표 명백한 경제적 폭력 별표이었습니다. 다 날렸구나. 정말 다 끝났구나. 핸드폰이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찢어진 요리 수첩과 3,542원. 이것이 60세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숙은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지만 남은 돈마저 바닥나자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력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나이가 올해 60이시네요. 죄송하지만 이 나이에는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요. 인력사무소 소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라도 괜찮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 정말 건강해요. 연숙이 애원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예요. 경력도 없으시고. 다른 곳 알아보세요. 경력 단절 여성, 빌명 경단년. 30년간 한 가정을 지탱해온 전문적인 가사 노동과 돌봄 노동의 경력은 이력서 위에서는 단 한 줄의 가치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는 그녀를 숙련된 생활인이 아닌 그저 나이든 무능력자로 취급했습니다. 동네 식당을 돌며 직접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 가게는 사람 안 구해요. 손님 떨어지게 행색이 왜 이래요? 얼른 나가세요. 연숙은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었습니다. 허기가 저 편의점에서 제일 싼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1,200원. 이제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몇 장만이 남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려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고 싶었지만 내일 끼니가 걱정되어 반만 먹고 나머지는 다시 포장지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연숙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시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속에 김연숙이 머물 곳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껴안고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요? 갈 곳도 없는데. 그녀의 흐느낌은 도시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이 밤, 그녀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처절한 바닥이 곧 솟아오를 발판이 되리라는 것을. 집을 나온 지 일주일째. 김연숙은 서울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을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씻지 못한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고
등에 맨 검은색 여행 가방은 젖은 솜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그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골목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앞서가던 한 할머니가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쓰러질 듯 비틀댔습니다. 연숙은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현기증이 난 듯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연숙의 행색과는 대조적으로 고운 은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갑자기 어지러워서.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근처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빈혈기가 좀 있어서 그래? 내 가게가 바로 저 앞이야. 가서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별표 명잔에 한정식 별표이라는 붓글씨 간판이 걸린 아담하고 정갈한 식당이 있었습니다. 연숙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3시, 식당 안은 브레이크 타임이라 고요했습니다. 나무로 된 인테리어에서 풍기는 은은한 밥냄새와 된장 냄새가 연숙의 허기진 위장을 자극했습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물 떠다 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댁은? 점심 드셨나? 아, 네, 먹었어요. 연숙이 얼버무리며 시선을 피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식당 주인 최 여사의 예리한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 여사는 연숙의 초췌한 얼굴과 낡은 가방, 그리고 갈라진 입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밥은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안녕을 묻는 인사이며 생존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관심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배고픈 사람 눈빛은 속일 수가 없는 법이야. 잠깐만 기다려요. 최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순대 국밥이었습니다. 뽀얀 국물 위에 듬뿍 얹어진 부추와 들깨가루의 구수한 향기가 순식간에 연숙의 코끝을 감쌌습니다. 뜨끈한 국밥이야. 한 그릇 들어요? 아니, 저는 정말 돈도 없고요. 늙은이 넘어질 뻔한 거 살려준 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들어요. 어서 최 여사가 수저를 연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텅 빈 위장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아니 지난 30년간 받아보지 못했던 타인의 대가 없는 호의가 주는 뜨거운 위로였습니다. 연숙이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뚝배기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국물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 번 터진 서름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거절당하며 꾹꾹 눌러왔던 비참함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아이고, 사연이 많은가 보네. 최 여사는 묻지 않고 가만히 연숙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은 친정엄마의 약손처럼 따뜻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들어요. 채알라, 연숙이 국밥 한 그릇을 바닥까지 싹싹 비울 때까지 최 여사는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빈 그릇을 치우며 최 여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집은 어쩌고 이러고 다녀요. 연숙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서. 최 여사가 연숙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다가 무언가 기억의 파편을 맞추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숙의 눈가에 있는 작은 점에 머물렀습니다. 가만. 혹시 30년 전쯤에 이 근처 골목에서 울고 있던 그 세대간 이후 연숙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때 내가 국수 한 그릇 말아줬잖아.
갓 시집 왔는데 시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무작정 나왔다고. 비는 오는데 우산도 없이 쪼그리고 앉아서 서럽게 울고 있었지 세상에. 연숙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갓 결혼해 시어머니에게 모진 구박을 받고 집을 뛰쳐나왔던 20대의 어느 날 허름한 국수집 주인이 말없이 내밀었던 뜨끈한 잔치국수 한 그릇. 그때 그 국수 덕분에 연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틸 힘을 얻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사장님이셨어요. 허허, 질긴 인연이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인연이라고 하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밥 두 끼를 같이 먹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니야. 최 여사가 연숙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전 고왔던 새댁의 손은 이제 마디마디 굵어진 일꾼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네. 그 고운 손이 다 망가졌어. 30년을 식모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 끝인가 봐요. 연숙이 자조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은 무슨. 인생은 60부터야. 내 나이 75인데 나도 아직 장사하잖아. 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연숙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음식 좀 할 줄 아나? 조금은요. 친정 엄마한테 배운 게 있어서. 최 여사가 연숙을 이끌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거대한 육수통과 질서 정연한 조리 도구들이 주인의 성격을 말해주듯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나이 드니까 혼자 꾸려나가기가 버거워서 그래? 방도 하나 남으니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서 일손 좀 거들어줘. 연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잠잘 곳과 일자리를 동시에 준다니.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시겠다고요? 신원 보증도 없는데 30년 전에 국수 한 그릇 빚진 거 이제 갚아야지. 그리고 밥 먹는 모습 보면 알아? 복스럽게 감사하게 먹는 사람은 절대 남 뒤통수 안 쳐. 최 여사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벼랑 끝에서 만난 기적 같은 구원의 손길. 연숙의 눈에서 다시금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날부터 연숙은 식당 한 구석의 쪽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한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앞치마 끈을 질끈 동여맸습니다. 3,542원짜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명잔의 한정식의 주방에는 벌써 불이 켜졌습니다. 김연숙은 누가 깨우지 않아도 저절로 눈을 떴습니다. 지난 30년간 시댁 식구들의 아침 밥상을 위해 몸에 밴 습관이었지만 오늘의 기상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일으키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설렘이 그녀의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숙은 깨끗하게 세탁된 앞치마를 매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쪽방 생활 보름 만에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은 고됐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 재료 손질, 홀서빙까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숙에게 이 육체적 고단함은 오히려 정신적 치유였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주어지고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세요. 라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가는 이곳은 그녀에게는 일터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확인받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견은 그리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 특히 좁은 동네 사회에서 집 나온 여자에 대한 시선은 가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 문이 열리고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연숙이 살던 아파트 단지의 부녀 회원들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팔을 다듬던 연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모자를 눌렀었지만 좁은 식당 안에서 그녀의 존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상철 씨 와이프 아니야. 등산복을 입은 여자가 옆 사람을 쿡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맞네. 김현숙 씨네. 근데 왜 여기서 앞치마 두르고 있어? 식당 식모살이 하는 거야? 어머머, 세상에. 몰랐어. 바람나서 집 나갔다던데 겨우 온 데가 여기야. 두 사람의 소근거리는 소리는 칼날이 되어 주방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연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칼질하던 파가 지식여졌습니다. 상철과 미희가 퍼뜨린 악의적인 헛소문은 이미 동네에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정 파괴범, 부정한 아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살인보다 더 잔인하게 한 사람의 인격을 난도질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타살과도 같았습니다. 들었어. 남자랑 도망갔다가 돈 떨어져서 차인 거 아니야? 그러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쯧쯧, 연숙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30년을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런 오명이라니.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주문을 받으러 나갔던 최 여사가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 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녀는 쟁반을 테이블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아니면 소설 쓰시겠어요? 우리 집은 밥 파는 곳이지 남 심는 안주 파는 곳은 아닌데. 손님들이 당황하여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니. 여기 된장찌개 정식 2개요. 최 여사가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는 연숙의 등 뒤로 다가와 억센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저런 헛소리는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넘겨버려요. 사람들이 왜 남 욕을 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 인생이 시시해서 그래? 남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아는 불쌍한 인생들이야. 사장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가게 이미지 망치면 어떡해요? 연숙이 울먹였습니다. 이미지는 무슨? 맛집은 맛으로 승부하는 거야? 당신이 만든 반찬 맛, 내가 보증해. 당당하게 고개 들고 실력으로 저 입들을 다물게 해줘요. 알았죠? 최 여사의 그 말은 연숙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 내가 왜 숨어야 해?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연숙은 입술을 꾹 다물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요리 수첩, 찢어져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놓은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나갈 밑반찬은 멸치볶음과 깻잎 김치. 연숙은 평소보다 더 깊게 호흡하며 요리에 몰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요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상이었고 짓밟힌 자존감을 회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았습니다. 비린내를 날리기 위해 소주를 약간 넣고 어머니의 비법대로 설탕 대신 매실청과 조청을 황금 비율로 섞어 넣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깻잎은 한 장 한 장 씻어 물기를 털어내고 멸치 액젓과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은 양념장을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평범한 식재료들이 예술 작품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기 반찬 나왔습니다. 최 여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연숙이 만든 반찬을 그들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님들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디 맛이나 볼까? 한 여자가 멸치볶음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 그리고 전혀 비리지 않고 입안에 감도는 감칠맛. 어머? 얘야, 이거 먹어봐. 이 멸치볶음 뭐야? 왜? 비려? 아니.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한 게 과자 같은데 간이 딱 맞아. 다른 여자도 깻잎 김치를 밥에 싸서 먹어보더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깻잎 향이 살아있네. 우리 시어머니가 담근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 이거 연숙 씨가 만든 거야? 그 여자,
솜씨 장난 아닌데 두 사람은 게 눈 감추듯 반찬을 싹 비우고 민망함을 무릅쓰고 외쳤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리필 좀 더 돼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 여사가 연숙을 보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연숙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가족들에게 짜다, 싱겁다, 맛없다 라는 타박만 받으며 잊고 있었던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녀의 요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상철 씨가 지 복을 발로 찼네, 찼어. 이런 여자를 놓치고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계산하며 툭 던진 이 한마디가 연숙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간 브레이크 타임, 최 여사가 연숙에게 다가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연숙 씨, 도대체 비법이 뭐야? 우리 식당 20년 하면서 멸치볶음 맛있다고 난리 난 건 처음이네. 연숙은 앞치마 주머니에서 너덜너덜해진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30년 동안 이대로만 했어요. 남편 식구들은 맛없다고 타박했지만 저는 이 맛이 제일 좋아서요. 최 여사는 테이프로 이어붙인 수첩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물 단지였네. 그 사람들은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였던 거고. 자, 연숙식 이제부터 이 보물을 세상에 제대로 보여줍시다. 나도 내 비법 하나 알려줄 테니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최 여사가 연숙의 손을 이끌고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장독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숙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그녀의 실력은 송곳처럼 주머니를 뚫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아닌 실력으로 세상을 뒤집을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의 햇살이 식당 뒤뜰 장독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마치 비밀 정원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최 여사는 가장 안쪽에 있는 세월의 때가 검게 묻은 항아리 앞으로 연숙을 이끌었습니다. 연숙 씨, 이게 우리 집 맛의 심장이야. 최 여사가 항아리 뚜껑을 열자 진하고 쿰쿰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짠내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과 바람, 햇살이 발효되어 만들어낸 세월의 향기였습니다. 이게 시간장이야. 3대째 내려오는 거지? 100년도 넘은 거야? 100년이요. 연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래. 끓이고 졸여서 다시 붓고 또 붓고 그렇게 이어온 생명이지? 한국 음식은 결국 이 장, 맛이야. 장이 깊으면 별다른 양념을 안 해도 깊은 맛이 나지. 최 여사는 나무 국자로 걸쭉하고 검은 액체를 한 숟가락 떠서 연숙의 손바닥에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맛봐. 연숙이 조심스럽게 혀를 대보았습니다. 짜릿한 짠맛 뒤로 혀를 감싸는 깊은 감칠맛,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복합적이고 웅장한 맛이었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이 맛이 안 나. 사람 관계랑 똑같아. 묵혀두고 기다려야 진짜가 나오는 법이지. 그날부터 연숙은 최 여사의 수제자가 되어 본격적인 맛의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육수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마는 찬물에서부터 우려내야 해. 물이 끓으면 바로 건져내고. 멸치는 똥을 다 빼고 마른 팬에 볶아서 비린내를 날려야 하고, 최 여사의 가르침은 엄격하고 섬세했습니다. 연숙은 그 모든 과정을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어머니의 수첩 귀퉁이에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볼펜 잉크가 번진 종이 위에 새로운 지식들이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그것은 죽은 과거, 어머니의 유품과 살아있는 현재, 최 여사의 노하우가 만나 미래, 연숙의 성공을 잉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실전으로 익히고 밤에는 쪽방에서 복습하며 연숙은 요리의 세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가사 노동이 아니라 재료 하나하나와 대화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 여사가 연숙에게 물었습니다. 연숙 씨, 요리는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는 법이지.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 음식도 독해지고 슬픔이 있으면 짜지는 법이야. 제 마음은 아직 상처투성이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더 좋아.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맛이 있어. 타인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아는 사람만이 먹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거야. 연숙 씨 음식에는 그런 힘이 있어. 따뜻한 위로 같은 힘, 그 말은 연숙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30년간 무시당했던 자신의 고통이 사실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자존감을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 여사가 배추 50포기를 들여왔습니다. 연숙 씨, 이번엔 김치도 한번 담가봐. 자네 솜씨면 충분해. 내 비법 육수랑 잔에 엄마 레시피를 섞어서 김연숙표 김치를 만들어 보는 거야. 연숙은 밤을 꼬박 새워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그녀의 손놀림은 춤을 추듯 경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갓 담근 김치를 맛본 최 여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야, 이거 물건인데? 시원하면서도 끝마디 깊어. 당장 내다 팔아도 손색 없겠어. 연숙의 김치는 식당 손님들에게 내놓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 맛이 왜 이렇게 좋아요? 밥 2공기 먹었네. 이거 좀 따로 팔면 안 돼요? 우리 집 식구들이 이 김치만 찾아요. 멸치볶음도 포장 좀 해줘요. 애들이 너무 잘 먹어서 이 뒷소문은 무서웠습니다. 반찬을 사가려는 손님들이 식당 식사줄과는 별도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연숙 씨, 이거 대박 났어. 하루에 김치만 10통씩 나가네. 최 여사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최 여사가 연숙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숙 씨, 내 제안 하나 할게. 우리 식당 한쪽에 반찬 코너를 따로 내줄 테니 연숙 씨가 맡아서 해봐. 별표 현숙이네 반찬 별표이라고 간판도 달고. 네. 감히 제가 어떻게... 가게세 낼 돈도 없는데요. 연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게세는 필요 없어. 대신 수익은 7대 3으로 합시다. 연숙 씨가 7 가져가고 내가 3 가져가고. 사장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3을 가져가야죠. 재료비며 장소며 다 사장님 건데. 최 여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기술자가 우대받는 세상이 되어야지. 그리고 이건 연숙 씨가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만든 노동의 대가야. 여자가 자기 지갑이 두둑해야 어디 가서든 기죽지 않는 법이야. 나 믿고 한번 해봐. 이것은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여성 대 여성으로서의 뜨거운 연대, 우먼스였습니다. 연숙은 최 여사의 깊은 뜻을 알기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목숨 걸고 해볼게요. 다음 날 명잔에 한정식 입구 한편에 별표 현숙이네 반찬, 집밥의 위로 별표라는 작고 예쁜 간판이 걸렸습니다. 연숙은 설레는 마음에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깻잎 무침. 어머니의 수첩에 있던 레시피들이 최 여사의 노하우와 만나 현실의 상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오전 9시.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치 한 통이랑 멸치볶음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담아 드릴게요. 연숙이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포장해 건네고 손님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많이 파세요, 사장님. 사장님. 난생 처음 들어보는 호칭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좁은 가게 아는 반찬을 사려는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아침에 사간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또 왔어요. 친정 엄마도 갖다 드리려고요. 옛날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요. 오후 2시가 되기도 전에 준비한 반찬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벌써 다 팔렸어? 내일은 2배로 준비해야겠네. 최 여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빈 매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던 연숙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하고 그녀의 몫으로 떨어진 오늘 하루 순수익 18만 원은 그녀가 평생 남편에게 구걸하듯 탔었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며 썼던 카드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노동과 실력으로 벌어들인 피와 땀이 섞인 내 돈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이야. 연숙은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1만 원이라는 돈에 모욕당해 집을 나왔던 그녀가 하루 만에 그 18배를 벌어들인 것입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쓸모있는 존재이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수익인데 기념으로 뭐라도 사요. 최 여사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연숙은 그 돈을 들고 가장 먼저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어머니의 요리 수첩을 맡겼습니다. 사장님, 이거 코팅하고 제본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아주 예쁜 표지로요. 30분 후 새 옷을 입은 요리 수첩을 받아든 연숙은 그것을 보물처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수첩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자산이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이제 시작이야. 연숙은 맑게 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막이 장독대의 묵은 장마처럼 깊고 진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의 성공 소식은 좁은 동네 바닥을 타고 가장 원치 않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간지 신문의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기사 하나가 작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빚어낸 인생 역전. 연숙인의 반찬의 기저 기사는 한 중년 여성이 가정 불화로 인해 단돈 10,000원을 들고 거리로 나왔으나 어머니의 낡은 레시피와 끈기 하나로 지역 최고의 반찬 맛집을 일궈냈다는 진간 승리의 드라마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쓴 김정민 기자는 연숙의 사연을 자극적인 폭로전이 아닌 희망을 잃은 중장년층에게 전하는 묵직한 메시지로 포장했습니다. 이 기사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불륜녀, 가출한 여자라는 악의적인 꼬리표는 순식간에 별표 10,000원의 기적, 보뚜기 여사 별표라는 찬사로 뒤바뀌었습니다. 미디어는 진실을 전하는 창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을 재구성하는 강력한 프레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연숙을 볼 때 동정이 아닌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여사가 신문을 탁 접으며 연숙을 불렀습니다. 연숙 씨,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아. 네. 무슨 때요?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 자, 당장 앞치마 벗고 따라 나서. 최 여사는 막무가내로 연숙을 이끌고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 헤어 살롱이었습니다. 원장님, 이분 좀 싹 바꿔줘요. 더 이상 주방 아줌마가 아니라 어엿한 사장님 태가 나게. 어머, 사모님 이목구비가 워낙 고우셔서 조금만 손봐도 확 달라지시겠는데요. 거울 앞에 앉은 연숙은 가위질 소리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각. 잘려나가는 머리카락 뭉치는 마치 지난 30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근심과 한 덩어리 같았습니다. 덥수룩하게 묶어 대충 비녀로 찔러놨던 머리가 풍성한 볼륨을 가진 우아한 단발로 변했습니다. 칙칙했던 피부톤은 화사한 메이크업으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2시간 후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연숙이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그곳에는 10년은 젊어 보이는 세련되고 지적인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체화된 인지, 인바디드 카그니션라고 합니다. 외모의 변화가 내면의 태도까지 바꾼다는 것이죠. 화려한 변신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시각적 선언이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옷만 맞추면 되겠어. 최 여사는 백화점으로 그녀를 데려가 고급스러운 블라우스와 재킷을 입혔습니다. 옷이 날개라지만 연숙 씨는 날개를 다니까 천사네. 천사. 최 여사의 너스레에 연숙은 수줍게 웃었지만 거울을 보는 그녀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최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연숙 씨, 이제 장난은 끝났고
진짜 사업 이야기를 합시다. 사업이라뇨. 우리 정식으로 동업합시다. 마음식탁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법인을 세우는 거야? 자본금은 내가 댈 테니 연숙 씨는 기술과 운영을 맡아줘요. 지분은 정확히 5대5. 연숙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5대5라뇨. 말도 안 돼요. 사장님이 돈을 다 대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 연숙 씨의 그 손맛과 스토리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 자산이야. 투자자는 나지만 이 배의 선장은 연숙 씨가 되어야 할 수 있겠어. 최 여사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그것은 늙은 멘토가 젊은 후계자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였습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표이사 김연숙. 그 5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묵직했습니다. 네. 해볼게요. 사장님 믿고, 아니 저 자신을 믿고 한번 해볼게요.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새로운 매장 자리를 보러 다녔습니다. 2호점이자 마음식탁의 본점이 될 장소였습니다. 이 자리가 어때요? 역세권이고 유동 인구도 많고 무엇보다 2층 통유리라 홍보 효과도 좋아요. 부동산 중개인이 열을 올리며 추천한 곳은 시내 먹자골목의 메인 상가였습니다. 연숙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건물을 보는 순간 연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맞은편 1층, 붉은색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술집. 황금포차. 그곳은 남편 박상철이 친구들을 불러내 술을 퍼마시며 아내 뒷담화를 즐겨하던 그의 30년 단골 아지트였습니다. 운명이 참 얄궂네요. 연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아는 가게예요.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저 앞집. 제 남편이, 아니 그 인간이 매일 드나드는 술집이에요. 최 여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그거 참 잘 됐네.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보란듯이 성공해서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저 인간 술 마시러 올 때마다 건너편에서 뻻뻻거리며 잘 나가는 전철을 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어? 연숙은 황금포차의 간판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침침한 술집 안에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상철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반면 자신이 세울 마음식탁은 통유리로 된 밝고 환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어둠, 상철의 술집, 과 미래의 빛, 연숙의 식당, 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완벽한 대립 구도의 완성이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합시다. 연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계약금은 제가 낼게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고 제 가게니까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한편 그 시각 상철의 집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썩은 내가 진동했고 바닥에는 먼지 뭉치가 굴러다녔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상철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문을 열자 미희가 코를 막으며 들어왔습니다. 으악. 오빠 집 꼬라지가 이게 뭐야? 냄새나 죽겠네. 시끄러워. 밥이나 줘. 배고파 뒤지겠어. 나보고 밥하라고? 나도 집에서 밥 안 해. 오빠가 시켜 먹어. 남매는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연숙이 떠난 빈자리는 단순히 밥해줄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던 질서 자체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미희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봤어? 동네 맘카페 난리 났어. 뭔데 또? 그 올캐년 말이야. 무슨 잡지에 나왔대. 10,000원의 기적이니 뭐니 하면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니까. 상철이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연숙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그년이라고? 딴 사람 아니야. 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알던 촌스럽고 순종적인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그년이 우리 동네 황금포차 맞은편에 큰 가게를 낸대.
프랜차이즈 본점이라나 뭐라나 상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내 돈 훔쳐서 도망간 년이 내 단골 술집 앞에서 가게를 차려? 감히 나를 능멸해? 오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거 다 오빠 돈으로 차린 거잖아. 가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돈도 뺏어와야지. 개업식 날 아주 망신을 톡톡히 줘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이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파멸이 연숙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난동이 오히려 연숙을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자살골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개업 전날 밤, 연숙은 불 꺼진 새 가게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건너편 황금포차의 네온 사인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정성껏 마련한 시루떡과 과일 앞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빛바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저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물려주신 그 낡은 수첩 덕분에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사진 앞에 정종을 한 잔 올렸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개업식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이 올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예전의 김연숙 아니에요. 두 번 다시 당하지 않아요. 연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업식 당일 새벽 4시. 도시의 가로등마저 졸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마음 식탁의 주방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연숙은 비장한 표정으로 육수의 간을 보았습니다. 좋아, 완벽해. 김치 맛은 깊고 시원했으며 멸치볶음의 간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딱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음식 하나하나에 주문을 걸듯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 이 음식들은 단순한 판매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과거와 자신을 의심하는 세상에게 던지는 별표 맛있는 복수 별표이자 별표 실력의 증명 별표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가게 앞은 축하 화환으로 숲을 이루었습니다. 김연숙 사장님, 개업 축하드려요. 드디어 독립하셨네요. 연숙 씨 솜씨면 성공은 따 놓은 당상이죠. 지역 유지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만원의 기저 기사를 보고 찾아온 호기심 어린 손님들로 가게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준비한 시식 코너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이 잡채간이 정말 딱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김치 맛이 기가 막히네. 역시 소문대로야. 최 여사가 연숙의 옆에 서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거봐요. 내가 뭘 했어요. 무조건 대박날 거라고 했죠. 연숙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 최 여사님이 이끌어주신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KBC 방송국 차량이 도착하고 카메라맨과 리포터가 내렸습니다. 화사하게 웃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고 연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C 성공시대입니다. 김연숙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릴게요. 단돈 10,000원으로 시작해서 이런 기적을 일궈내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실인가요?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지고 연숙이 잠시 머뭇거리며 입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얘야, 김연숙. 너 여기 숨어 있었구나. 술 냄새를 풍기며 상철이 비틀거리며 들어왔고 그 뒤로 미희가 도끼를 품은 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며칠 동안 씻지 않아 꾀죄죄한 몰골이었지만 눈빛 많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전현이 내 돈 훔쳐서 가게 차렸어. 이거 다 사기야. 사기. 상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자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리포터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다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나쁜 년이야. 가정 파탄낸 악녀라고 미희가 앙칼진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오빠 돈 싹 다 빼돌려서 이 가게 차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도둑년이 만든 음식 먹고 싶습니까? 손님들이 수군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분위기였던 개업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철과 미희는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연숙에게 사회적 사형 선고를 내리려 한 것입니다. 진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목소리와 자극적인 프레임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숙은 더 이상 30년 전의 겁쟁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 박미혜 씨,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뭐가 곤란해? 진실을 밝히는 게 뭐가 나빠? 너 도둑년이잖아. 상철이 삿대질하며 연숙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최 여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동시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상철을 제지했습니다. 놔. 이거 안 놔. 내가 이 가게 주인 남편이라고. 상철이 발버둥 치는 사이 미희는 슬그머니 인파를 틈타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훔친 돈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적어도 연숙의 성공 비결인 별표 효리 수첩 별표이라도 없애버릴 심산이었습니다. 미희는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다. 저것만 없으면. 미희가 재빨리 수첩을 낚아채 핸드백에 넣으려는 순간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버릇은 여전하네요. 아가씨. 미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자 연숙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홀에서는 상철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지만 연숙은 이미 미희의 행동 패턴을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난 그냥 구경 좀 하려고. 구경이요? 남의 영업비밀을 핸드백에 넣어서 구경하나요? 연숙이 천장 구석에 달린 CCTV 카메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CCTV, 고화질로 녹화 중이에요. 방금 그 행동, 절도 미수인 거 아시죠? 미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때 연숙이 홀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숙은 리포터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별표 공개 처형, 퍼블릭 엑시큐션, 별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건 박상철 씨가 제 동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은 대출 약정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 돈을 주식 투자로 전부 날린 거래 내역서고요.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들이 선명하게 찍힌 주식 잔고 증명서. 뭐야? 내가 그걸 어떻게... 상철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연숙이 태블릿 PC를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전 주방에서 미희가 수첩을 훔치려던 장면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박미희 씨가 제 요리 수첩을 훔치려던 장면입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고 훔치려 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리포터가 흥분한 목소리로 중계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보셨습니까? 남편이 집을 담보로 도박에 가까운 투기를 하고 시누이는 영업비밀을 훔치려 했습니다. 이 소동 뒤에 숨겨진 진실이 충격적입니다. 손님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가족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네. 연숙 사장님, 당장 경찰에 신고해요. 상철의 얼굴은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고 미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씌우려던 도둑 프레임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위분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못하게 정중히 밖으로 모셔주세요. 연숙의 단호한 명령에 경호원들이 상철과 미희를 양옆에 끼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년아, 두고 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상철의 처절한 비명이 멀어져 갔지만 아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처럼 들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숙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제 30년 인생의 진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맛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좌중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현숙. 사장님 멋져요. 힘내세요. 리포터가 감탄하며 멘트를 날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여성이 억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CEO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요리에는 인생의 희로애락, 그리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겨 전파를 탔습니다. 개업식 날의 소동은 오히려 연숙을 비운의 여인에서 당당한 투사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무모한 도발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숙의 영웅서사를 완성시켜주는 가장 완벽한 조연 역할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쫓겨난 상철의 몸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스트레스, 그리고 알코올로 찌든 그의 혈관이 터질 듯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쫓겨난 상철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이년아.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내 돈 내놔. 지나가던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미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정리하며 상철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오빠, 일단 일어나.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우리만 손해야. 변호사를 사든 뭘 하든 해서 다시 와야지. 상철이 미희의 손을 뿌리치며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호흡은 거칠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혈관을 터뜨릴 듯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그래, 법대로 해. 내가 그년 아주 감방에 쳐넣을 거야. 감히 나를.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함을 지르려던 입술이 기괴하게 한쪽으로 비틀어졌습니다. 시야가 급격히 흐려지더니 눈앞의 세상이 핑 돌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끔찍한 타여름이 들렸습니다. 오빠 왜 그래? 미희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물었지만 상철은 대답 대신 허공을 향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의 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어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미희의 비명소리가 마음식탁 안까지 뚫고 들어왔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라하던 연숙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상철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19. 빨리 119 불러요. 연숙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신고를 했고 미희는 상철을 흔들어 깨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돼.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상철의 동공을 확인하고 혈압을 체크했습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급성 뇌경색 같아요. 서둘러야 합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미희가 울먹이며 연숙을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아내예요? 저는 동생이고요. 구급대원의 시선이 연숙에게 꽂혔습니다. 보호자님, 같이 타세요. 위급합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위험해요. 빨리요. 연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자신을 파멸시키려 했던 남자. 30년간 자신의 피를 빨아먹고 끝내 집까지 날려버린 원수 같은 인간.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내가 구급차에 타야 하나? 발이 땅에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님, 구급대원의 재촉에 연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아직 받을 빚이 남았으니까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미희도 허겁지겁 따라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구급차 안은 심전도 모니터의 삐삐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상철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상철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늘처럼 무서웠던 남편, 호령 한 번이면 온 집안이 얼어붙게 만들었던 폭군이 지금은 스스로 숨조차 쉬지 못하는 나약한 고깃덩어리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인생무상, 긴생무상. 권력도 폭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라붙었습니다. CT 촬영과 MRI 검사가 긴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측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발병 후 4.5시간 안에 도착해서 혈전 용해수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막힌 부위가 넓어서 시술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동의서 써주세요. 의사가 내민 것은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수술 중 출혈이나 뇌부종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살아나더라도 반신불수나 언어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희가 연숙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옳게. 제발 사인해줘. 우리 오빠 살려야지. 아직 점잖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둑년이라며 저주를 퍼붓던 입으로 지금은 제발이라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얄팍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연숙은 펜을 쥔 채 동의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호자 성명, 김연숙. 관계, 첩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이 지긋지긋한 악연의 굴레에 묵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죽게 놔둬. 그러면 모든 게 끝나잖아 라는 악마의 속삭임과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30년 산정이 있지 라는 도덕적 의무감. 의사가 재촉했습니다. 보호자님, 1분 1초가 급합니다. 뇌세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연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김변유숙. 그녀가 서명한 것은 사랑이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 별표이자 이 비극을 내 손으로 끝맺겠다는 별표 책임감 별표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일지라도 그녀는 짐승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곧바로 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지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미희는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한테는 뭐라고 해. 그녀의 울음소리는 슬픔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오빠라는 기둥이 무너졌을 때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죠.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지친 기색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미희가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예전처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죠? 의사는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손상이 꽤 큽니다. 의식은 돌아오겠지만 좌측 편마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1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모르는 긴 싸움이 될 겁니다. 편마비, 헤미플리저. 평생 누군가의 수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선고. 미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럼 똥오줌도 받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는 오빠의 안녕이 아닌 별표 간병의 고단함 별표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미희는 슬그머니 연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연히 아내인 내가 해야지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숙은 그 시선을 차갑게 외면하고 병원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개업식 때에 당당했던 CEO 김현숙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근심 가득한 아내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연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상철의 불행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연숙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지만 어떤 인연은 끊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연숙 씨, 괜찮아요. 소식 들었어요. 네. 지금 수술 끝났어요. 목숨은 건졌는데 마비가 올 것 같대요. 하이고. 산 넘어 산이네.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요. 동정심은 금물이야. 지금 흔들리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야? 당신은 이미 충분히 희생했어. 최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연숙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저 이제 예전의 김연숙 아니잖아요. 전화를 끄는 연숙은 수술실에서 나오는 이동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취에서 덜 깨어 멍한 표정으로 누워있는 상철. 이제 그는 폭군이 아니라 연숙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전극의 끝은 아직 멀었습니다. 시어머니 차기옥이라는 더 큰 산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상철이 쓰러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마음식탁 앞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평화롭게 식사하던 손님들이 기겁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인정한 여자가 주인이야. 다들 속지 말아요. 시어머니 차기옥이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시동생 부부와 몇몇 친척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피켓에는 별표 악덕 며느리 김연숙 규탄, 남편 버린 폐륜녀가 무슨 마음식탁? 별표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성기까지 동원해 가게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아들은 병원에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데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장사하는 꼴 좀 보라고. 천벌을 받으련 가게 안의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사장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연숙이 참담한 표정으로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영업 방해예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너는 돈 버니까 좋지? 신이 나지. 차기옥이 연숙을 향해 지팡이를 위협적으로 휘둘렀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다 내놔. 아직 이혼 도장 안 찍었으니 법적으로 부부잖아. 그때 어디선가 미희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색 낙하 스프레이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 가게 내가 아주 박살을 내줄 거야. 어디 망해봐라. 치익. 미희가 가게의 통유리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마구잡이로 뿌려댔습니다. 별표 도둑년, 사기꾼 별표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거기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멈추세요. 왜? 내가 내 올케 가게에 낙서 좀 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미희는 경찰을 보고도 스프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믿는 전형적인 가족 이기주의의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미희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컹. 차가운 금소금이 소란을 잠재웠습니다. 뭐야? 이거 안 놔? 오빠. 엄마, 미희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미희 씨, 당신을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차기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딸. 경찰 양반,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 가게 좀 건드린 게 무슨 죄라고.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도 남의 영업장에 와서 이러시면 처벌받습니다. 다들 해산하세요. 경찰차에 구겨지듯 실려가면서도 미인은 끝까지 고함을 질렀습니다. 옳게.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평생 저주할 거야. 상황이 정리되자 연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리창에 붉게 새겨진 도둑년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마음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서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연숙의 법률 대리인 정민수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변호사님, 오셨어요.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정 변호사는 연숙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서성거리던 시동생 부부와 차기옥도 씩씩거리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 인연, 변호사까지 불렀어? 감히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질을 해 차기옥이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정 변호사가 냉철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숙 씨 법률 대리인 정민수 변호사입니다. 차기옥 씨, 그리고 여기 계신 박철수 씨, 시동생, 맞으시죠? 그런데 뭐. 방금 벌어진 시위와 난동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미일 씨는 이미 현행범으로 입건되셨고요. 하부는 절대 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소해. 형수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꼭 이래야 해요. 시동생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연숙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가족이요? 언제 저를 가족 취급이나 했어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부려먹을 땐 남이었잖아요. 그동안 당신들이 저한테 한 짓이 너무한 거죠. 정 변호사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연숙이 준비한 결정타이자 차기옥의 헛된 믿음을 박살낼 진실의 망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박상철 씨가 부인 몰래 자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 약정서입니다. 무려 3억 원입니다. 뭐라고? 차기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3억 원을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해 단 일주일 만에 전액 손실 처리된 거래 내역서입니다. 정 변호사가 빨간 숫자가 가득한 통장 내역을 차기옥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마이너스 3억 원 거짓말? 거짓말이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상철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차기옥이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모르셨나 봐요. 상철 씨가 집까지 잡혀서 도박이나 다름없는 투기를 했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등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연숙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 실상은 집안 말아먹은 도박꾼이에요. 제가 돈을 훔쳐 도망간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내 인생과 내 집을 훔쳐서 날려버린 거라고요. 아, 안 돼. 내 아들이. 차기옥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바라기로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순간은 자신의 인생이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세상이었던 가부장제의 신화가 처참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수님, 그럼 형 병원비는요? 집이 넘어갔으면 돈이 없다는 건데. 시동생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미 수술비 냈어요. 제 도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연숙은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차기옥과 시동생 부부는 쫓겨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앞 시위 장면과 경찰 출동 장면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음식탁 앞 막장 시위, 신우이 라카 테러 영상 결혼은 연숙의 편이었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는 냉정했습니다. 방송국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가게 앞에서 시위대 있고 경찰 오고 난리 났다면서요? 이런 논란이 있으면 방송 출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은 보류해야 할 것 같아요. 곧이어 납품을 약속했던 거래처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회사 이미지가 있어서. 계약은 잠시 미루시죠. 연숙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리창에 묻은 붉은 페인트 자국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다시금 불안의 얼룩이 번졌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저 머리 검은 짐승들과 엮이면 결국 다 망하는 걸까? 그때 최 여사가 다가와 연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힘내요. 연숙 씨, 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법이야. 지금은 잠시 소나기가 내리는 것뿐이에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어.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기죽어? 당당하게 법대로 끝까지 가요. 연숙은 최 여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날 저녁, 연숙은 정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법은 차갑지만 때로는 그 차가움이 뜨거운 감정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라는 감정의 옷을 벗고 원고 김연숙이라는 법적 주체로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병실에 홀로 남겨진 상철은 의식이 돌아왔지만 자신의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왼팔과 왼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눈동자를 굴렸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어머니도, 동생도. 오직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502호 VIP실의 분위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연숙이 정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병상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상철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숙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상철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상철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쥔 오른팔만이 떨렸다. 한때 불이야 라고 외치며 아내의 얼굴에 만 원권을 경멸스럽게 던졌던 남자가 이제는 힘없이 헐떡이는 살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정 변호사는 차갑게 서류 가방을 열고 파일 뭉치를 꺼내 상철 앞 이동식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박상철 씨, 잘 보세요. 이건 당신이 아내 몰래 빼돌린 3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이혼 소송 서류예요. 상철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숨이 가빠졌다. 심박계가 더 빨리 울리기 시작했다. 삐 연숙은 30년을 함께한 남편을 내려다보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도 사랑도 혐오감이 섞인 연민만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CCTV를 켰다. 자, 잘 보세요. 당신의 소중한 동생 박미희가 요리책을 훔치려고 제 가게에 몰래 들어왔어요. 절도 및 기물 파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미희가 몰래 돌아다니는 모습과 유리문에 필사적으로 페인트를 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상철은 눈을 감았고 눈꼬치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뭔가 쓰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며 몸을 떨었다. 연숙은 그에게 펜과 종이를 건넸다. 상철의 손이 격렬하게 떨렸고 낙서는 벌레처럼 보였다. 두 단어를 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미안해. 연숙은 코끝이 찡해지는 두 단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씁쓸함 때문이었다. 미안해. 연숙은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뭐가 미안해? 30년 동안 나를 하인처럼 부린 것? 내 얼굴에 1만 원을 던진 것? 아니면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인 집을 몰래 팔아 도박을 한 것? 연숙은 상철의 귀에 바싹 다가가 속삭이듯 또박또박 말했다. 이 사과는 30년이나 늦었어.
이제 와서 아무 소용없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 밑이 검게 그을린 미희가 달려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시어머니 차기옥과 형부 부부가 뒤따라 들어왔다. 신우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다니 아직도 사람이야. 미희는 연숙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미희 씨, 말 조심하세요. 당신은 범죄 용의자입니다. 정 변호사가 연숙 앞에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기옥은 피하며 연숙의 소매를 붙잡았다. 며느리, 제발.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어떻게 남편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당신은 좋은 아내야. 연숙은 더러운 걸 만진 듯 소매를 쓸어내리며 손을 떼었다. 엄마, 저는 이제 좋은 아내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아드님이 저에게 돈을 던진 날 이후로 이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어요. 병실은 아수라장이었다. 매형 박철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신우이, 그런데 몸이 마비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병원비, 간병인 비용, 누가 부담해 주겠어요? 연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당신 집안일이에요. 수술비는 내가 냈고 제 마지막 자선 사업이에요. 자선. 무슨 소리야? 차기옥이 낮게 말했다. 돈도 많고 식당도 차리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책임감을 가져야지. 책임감. 연숙은 크게 웃었다. 하얀 병실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플 때는 척하라고 하셨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장례비도 인색하게 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연숙은 정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가자. 여긴 너무 오염됐어. 연숙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자 박씨 가족은 진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잔혹한 현실이 그들을 덮쳤다. 한쪽 다리가 마비된 환자의 재산도 집도 없이 산더미 같은 치료비까지 떠안고 있다는 현실이었다. 엄마. 어쩌려고 그래? 누가 돌봐? 미희가 상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늙었는데 죄를 들어 올릴 뼈가 어디 있어? 동생이니까 동생이나 챙겨. 차기옥이 책임을 떠넘겼다. 우레도 돌봐야 하고 그 여자 가게 소송도 있고. 철수, 남자니까 알아서 해. 미쳤어. 아내랑 나 아직 빚졌는데 돈은 어디서 구해? 엄마는 오빠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 엄마, 좀 챙겨줘. 혈육끼리 다투고 책임을 떠넘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현대사회에서 돈이 바닥나면 이른바 가족에는 종이 한 장보다 더 깨지기 쉽다. 상철은 누워서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의 말 한마디, 거절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다. 아내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몰래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사람들. 상철은 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라 베개를 적셨다. 그는 연숙의 당당하고 반듯한 등이 문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연숙은 그를 진심으로 아껴준 유일한 여자였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아플 때 밤을 새워준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그 수호천사를 제 손으로 버렸다. 연숙은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바깥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다. 그녀는 자유로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혼은 실패가 아니잖아요. 당신에게는 해방이자 밝은 새 출발이죠. 연숙은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뒤, 그 하얀 건물 안에는 후회와 고통의 지옥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그녀가 직접 심은 꽃들이 가득 핀 길이 있었다. 연숙은 휴대폰을 꺼내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씨,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먹어볼까요? 해장국.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을 위해. 다음 날 오후, 마음식탁 카페는 임시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김현숙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가정주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단호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식탁 대표 김현숙입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과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울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졌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가 멈추고 장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숙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시누이 아들의 돌잔치상을 차리라며 남편이 던져준 모욕적인 10,000원, 그 돈으로 차린 18개의 흰쌀밥, 그리고 이어진 폭력과 축출.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잔혹했습니다. 아, 그게 SNS에서 화제가 된 10,000원 돌상 사건의 전말인가요? 한 기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연숙은 옆에 준비해둔 패널에 천을 걷어냈습니다. 저는 집을 나온 뒤에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 몰래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 선물 옵션으로 전부 날렸다는 것을요. 패널에는 대출 약정서와 깡통이 된 주식계좌 잔고가 확대되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들은 그 어떤 변명도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적반하장으로 제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연숙이 신호를 보내자 대형 모니터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미희가 주방에 잠입해 수첩을 훔치려다 들키는 장면, 그리고 가게 유리에 붉은 라카치를 하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고화질로 송출되었습니다. 저건 명백한 범죄 아닙니까?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이미 업무방해, 특수재물 손괴, 절도 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착취와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남편분이 현재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수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도의적으로 너무 매정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심경은 어떠신지요? 연숙은 잠시 숨을 고르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제가 짊어질 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대가가 배신과 폭력이라면 이제 남은 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은 강요될 수 없으며 존중받지 못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노예 생활일 뿐입니다. 그녀의 답변은 명쾌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인터넷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막장 시댁의 최후, 사이다 며느리의 통쾌한 반격, 김현숙 대표. 눈물의 호소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와, 시댁 식구들 진짜 사람이 아니네. 악마가 따로 없다. 김현숙 사장님 존경합니다. 절대 합의해주지 마세요. 30년을 어떻게 참았을까? 보살이다. 보살. 시누이 인성 실화냐? 천벌받을 것들 응원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한국 사회 특유의 사이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함, 정서가 폭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연숙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가게를 찾아가 매출을 올려주는 것으로 연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돈줄, 돈으로 혼내주다, 열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식탁 다푼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사장님, 돈줄 내주러 왔습니다. 여기 있는 반찬 다 주세요.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전국 각지에서 격려 편지와 선물이 쇄도했습니다. 가게 전화는 불이 났고 택배 주문은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폭주했습니다. 연숙은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주방 직원들과 최 여사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연숙 씨, 거봐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니까요. 최 여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죠?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는 걸 이제야 느껴요. 연숙은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갓 담근 김치를 포장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다시 연락이 빗발쳤습니다. 이번에는 논란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시대의 아이콘으로 조명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김연숙 사장님, 휴먼 다큐멘터리로 제대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만원에서 피어난 꽃 어떠신가요? 연숙의 가게 아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 늘어섰고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억압받는 여성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심 외곽의 한 요양병원 6인실. 좁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병실 구석 침대에 상철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밀려 1인실에서 쫓겨난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 차기옥과 동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그를 시설이 열악한 이곳으로 옮겨놓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상철은 멍하니 벽에 걸린 TV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당당한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연숙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화장,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 그가 알던 식모 김연숙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 이름 김연숙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벅차고 기쁜 줄 예전엔 몰랐어요. 화면 속 연숙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화면 속의 연숙을 잡으려는 듯 혹은 지난날의 과오를 되돌리려는 듯한 몸짓이었습니다. 상철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밥을 차려주던 아내, 자신의 빨래를 개어주던 여자. 그 여자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기저귀를 찬 채 남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와 식판을 퉁명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식어 빠진 밥과 밍밍한 국, 연숙이 차려주던 윤기 흐르는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TV 리모컨을 집으려 했습니다. 채널이라도 돌려 이 비참한 비교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비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걸린 리모컨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탁 떨어진 리모컨을 주울 수도 채널을 돌릴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 그것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인생 같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연숙은 눈부시게 웃고 있었고 상철은 그 빛을 바라보며 차가운 병실에 갇혀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쏟아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벌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초한 별표 인과응보, 딘과응보, 별표의 결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 박미희는 특수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 절도 미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인점을 참작하여 벌금 500만 원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 탕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미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재판장님, 너무해요. 저는 그저 억울해서. 미희가 항변하려 했지만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연숙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희가 법정을 나가며 연숙을 독사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연숙은 시선조차 주지 않고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무시이자 승자의 여유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연숙은 가정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정 판결문을 손에 쥐었습니다. 원고 김연숙, 피고 박상철. 이혼을 확정한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 연숙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옥죄던 박 씨 집안의 며느리라는 족쇄가 산산조각나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현숙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남남입니다. 정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연숙은 판결문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폐 속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마저 달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김현숙이라는 이름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1년 후, 봄,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의 대강당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김현숙은 검은색 정장에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CEO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마음식탁 대표 김현숙입니다. 연숙이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자 객석을 가득 메운 예비 창업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스크린에는 별표 전국 50호점 돌파, 연매출 100억 달성 별표이라는 놀라운 성과 지표가 띄워졌지만 연숙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분이 저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습니다. 연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성공의 비결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흐뭇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연숙도 마주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로요. 저희 마음식탁은 저처럼 경력이 단절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자립이 필요한 여성들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점주님의 70%가 그런 사연을 가진 여성분들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연숙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 별표 상처 입은 여성들이 서로를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견대의 장 별표이 되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무대 뒤로 내려오자 유명 출판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지난달 출간하신 에세이 10,000원의 기적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인쇄 수익이 상당할 텐데 정말 전액 기부하실 생각입니까? 네, 약속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쉼터 건립 기금으로 써주세요. 연숙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이제 생존의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연료였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가한 연숙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새 아파트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안락하고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쪽 양지 바른 곳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곳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이제는 예쁘게 재본되어 책처럼 만들어진 별표 어머니의 요리 수첩 별표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숙은 수첩을 어루만지며 사진 속 어머니와 눈을 맞췄습니다. 엄마, 저 오늘 설명회 잘 마쳤어요. 그리고 엄마 레시피로 많은 사람이 행복해하고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 대신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딸의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수첩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줄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엄마가 물려주신 건 요리법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이제야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된 것 같아요. 연숙이 창가로 다가가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 중 어딘가 차가운 요양병원에 홀로 누워있을 상철이 떠올랐지만 이제 연숙의 마음에는 미움도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담담한 연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임을 그녀는 증명해냈습니다. 연숙은 가슴을 활짝 펴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현숙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화면은 연숙의 환하고 당당한 미소를 클로즈업하며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나레이션, 이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타인이 매기는 가격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